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등 수학의 마침표를 해서 중등 수학 1, 2, 3학년 내용을 전부 복습을 하는 중등 수학의 마침표 특강이라는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의 목적은 일단은 특강 개요와 그리고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의 차이, 그리고 특강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특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고등 수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을 그대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수학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처음에 잘 받아야 이제 다음 모의고사들도 이 모의고사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더 자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유, 고등 수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수학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목차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해가지고 자료의 정리와 해석까지 총 19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학년 1학기 내용은 전부 대수,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수학이고요. 그리고 2학기는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뿐만 아니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전부 대수에 관련된 내용,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전부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체크된 게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라면은 지금 책자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파일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파일 안에 제가 인쇄를 해놨는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1학기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체크해 놓은 게요, 먼저 유리수의 계산 파트입니다. 유리수의 계산 파트는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이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유리수의 계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눈으로 봐가지고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내용에서 갑자기 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유리수의 계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좌표 평면과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차 방정식은 모든 방정식의 기초가 되는 단원으로 1차 방정식을 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방정식들도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1학년 2학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내용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요, 처음으로 활용이라는 말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활용 단원이 아이들이 특히나 힘들어합니다. 이 활용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요, 소금물의 농도, 숫자, 그리고 속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나 힘들어하는 게 농도와 속도 그리고 퍼센트 내용인데요. 이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처음으로 배움으로써 2학년,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그래프에 대한 표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내용에서는요, 작도와 합동, 원과 부채꼴,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이 잡도와 합동, 원과 부채꼴, 그리고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이 세 과목은요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헷갈려 한다면은 나중에 고등 수학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에 2학년 1학기는 대수 파트,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에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요. 2학년 2학기 내용은 모두 삼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식으로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1학년 때와 다르게 2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 유리수와 소수를 제외한 모든 단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학년 1학기부터 고등수학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이 수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처음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알 수 있는 숫자에 대한 계산을 주로 했다면 2학년 때는 문자, 미지수, x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포자가 생긴다면 2학년 1학기에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그리고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1차 함수와 그래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번과 8번을 보시면 역시 활용이 나오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 활용이 나왔듯이 2학년 1학기 때도 활용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용은 1차 부등식, 방정식, 즉 x가 들어가는 모든 문제에서 활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용을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에 다항식의 계산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다항식의 계산은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2학년 2학기의 내용은요. 도형의 대부분이 몰려있고 그 다음 9번, 10번은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도형의 닮음과 평행선 사이 선분 길이의 비,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까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형의 닮음은요. 이 닮음이란 파트를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제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닮음은 그만큼 고등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 할 수 있고요.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는 아이들이 쉬워하면서도 문제를 막상 풀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삼각형의 무게 중심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이 3학년 2학기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와 확률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확률은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5가지의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이제 이 5가지 경우를 모두 구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될 확률이 몇인가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아이들이 계산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다음 3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계수 파트고요. 3학년 2학기는 역시 도형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일단 3학년 1학기를 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는 역시 2학년 1학기와 마찬가지로 무리수와 실수를 제외한 모든 단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곱근의 뜻과 성질, 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수를 하나, 둘, 세 개 세알리듯이 제곱근도 뒤에 넘어가면 고등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이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숫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문자 혹은 함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3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도 제곱근에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 4번은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아까 전에 2학년 1학기 때 다항식의 계산 파트가 있었다면 3학년 1학기 때는 다항식의 곱셈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다항식의 곱셈 파트와 밑에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는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다항식의 곱셈을 반대로 하는 것이 다항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아이들이 다항식의 곱셈과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그냥 계산하는 과목이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6번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입니다. 역시 활용이 한번 나오게 되었고요. 7번 2차 방정식의 풀이와 2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와 2차 방정식의 활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 단원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곱근, 근호를 포함한 숫자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트를 사용한 계산에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아이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보통 간단하게 직선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9번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처음으로 곡선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곡선의 그래프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힘들어합니다. 다음은 3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3학년 2학기의 내용은 삼각비와 삼각비의 활용 그리고 원의 접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삼각비와 삼각비의 활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2학년 2학기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이 삼각비와 삼각비의 활용은 고등수학 4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삼각비를 하기 위해서는 앞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원의 접선입니다. 원의 접선은 고등수학 3에 나오는 원의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로 원의 접선에 대한 개념이 고등학교 1학년 원 그래프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3학년 2학기를 보시면요. 아까 3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년 1학기와 다르게 별로 중요하다고 표시된 빈도가 적습니다. 이 이유는 3학년 2학기는 시기적으로도 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위한 졸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중요한 것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학년 2학기에는 삼각비, 삼각비의 활용, 원의 접선만 잘 넣으면은 뒤에 고등학교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과목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 다항식의 연산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학년 1학기 3번 다항식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인수분해 파트를 보시면요. 3학년 1학기에 다항식의 인수분해와 완전히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모두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에서 연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10번 연립 2차 방정식은 2학년 1학기 때 연립 1차 방정식에 연관이 된 과목이고요. 여러가지 부등식 역시 2학년 1학기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미래엔 교과서와 고등학교 수학 3 미래엔 교과서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 미래엔 교과서에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1차 함수, 즉 직선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고등학교 수학 3에서도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는 여기서는 AB고 여기서는 MN으로 문자는 다르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보시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1, 2, 3, 4번 공식이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1, 2, 3, 4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두 개의 발로를,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하는 것이었다면 고등학교 때에는 두 개 이상의 문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곱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수학 상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특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뻔한 얘기지만 첫 번째로 개념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하니까 당연히 수학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고요. 그 다음 이 개념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것인지 이 개념을 문제에다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개념 이해와 문제 적용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능력은 계산 능력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면 수학 고득점을 받기 힘들 것이며 셋 다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마지막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면 역시 수학 고득점이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요소는 개념 이해와 문제 적용 그리고 계산 능력, 시간 분배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요소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보시다시피 5번과 12번인데요. 이 문제들은 개념을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5번과 12번에서 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가? 암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이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개념을 암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 암기한 개념만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지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해답을 보고 암기하는 그것도 암기고 그래서 암기를 한다는 것은 수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학은 이해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 문제를 보시면 지금 두 수 AB는 절대값이 같고 A가 B보다 크다. 수직선 위에서 두 수 AB를 나타낸 두 점 사이 거리가 9분의 14일 때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학생은 선생님 이거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개념이 정확하게 학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값에 대한 개념과 수직선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값은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수직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거리가 같고 A가 B보다 크므로 거리가 같다는 것은 이 9분의 14를 절반으로 나눠준 9분의 7이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것이 답이므로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쉽게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개념만을 물어보는 문제로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외워야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유도와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비슷한 문자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4a 제곱분의 b제곱과 동일한 내용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와 b제곱 마이너스 4ac 비슷한 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이런 근의 공식 외워야 되는 것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 이 공식을 유도하다 보면은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스스로 유도해서 외운 아이들은 이후에 나오는 다음 단원인 2차 함수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였다면 이 친구는 2차 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냥 또 암기만 해야 되니까 그 친구는 아마 개념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9일 6월 모의고사에서 해당 2차 함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답에 보시면은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식이고요.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은 암기가 아닌 자기가 직접 유도해보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 이해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을 이해했는데 문제만 풀면 틀리는 이유. 이 이유는 바로 잘못된 문제 적용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잘못된 문제 적용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제곱의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의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제곱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은 21부터 30까지 모든 숫자를 구해야 하고 이 숫자를 빼고 더함을 반복하여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게 된다면 인수분해의 개념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거듭제곱의 개념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계산 미스가 나올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 부족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것과 계산 실수로 하여 틀린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것과 계산 미스로 틀린 것, 이거 두 개는 수능에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이거 개념을 모르는 거 아니고 그냥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잘못 구했는데 라고 한다 해서 틀린 3점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 능력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학생이 실제로 풀어낸 똑같은 문제인데요. 한 학생은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식을 적고 나머지 한 학생은 그냥 숫자만 몇 개 적어놓고 답을 골랐습니다. 오른쪽 학생의 경우에는 식을 완벽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어디에서 계산 미스가 나왔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지만 오른쪽 학생은 숫자만 몇 개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실수를 하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 능력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이 계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솔루션은 풀이를 항상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이를 어떻게 적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이용하여서 풀이를 적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게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 능력을 실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 미스라고 처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 한번 틀렸으니까 넘어가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잦은 계산 미스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 능력 역시 하나의 요소로 두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분배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뒤에 거는 다 아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거 하나도 못 보고 시험이 끝났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쉬운 개념의 내용을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에 너무 시간을 오래 쏟다 보니 뒤에 있는 내용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내용을 아무리 개념을 알고 문제 적용을 잘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도 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볼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감점 처리의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 분배 역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이 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문제가 30번입니다. 2015년 고등학교 1월 3월 모의고사입니다. 학생들이 곧 치러야 될 3월 모의고사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전부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개념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입체적 부피와 피타고라스의 정리, 원의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 어떤 방법을 써서 이 필요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문제 적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적용을 잘 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 능력입니다. 이 계산 능력이 여기서 쓰이는 이유는 높이의 b가 나와 있고요. 부피의 b의 합이 루트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율이 나오면 가장 헷갈려하고요. 그리고 루트가 나오면 헷갈려하는데 이 비례식이 포함된 복잡한 계산이므로 처음 계산에서 틀리게 되면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계산 능력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에 대한 요소입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30번 문제로 모의고사의 가장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는요 30번인데 앞에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게 되면은 뒤에 있는 30번을 필요 개념을 다 알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며 비례식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특강에서 어떻게 이러한 요소를 잡을 것인지 그래서 도돌이표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특강 이름이 마침표 특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도돌이표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에서는요 제가 직접 이렇게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어떤 요소가 부족한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풀이 과정과 식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것을 성적표 및 피드백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요. 일단은 학생 정보 되겠습니다. 학생 정보와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등급에 대한 건요. 가상의 점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등급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제가 학생이 점수를 받은 것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상위 30%의 성적, 그러니까 반에서 상위 30%의 성적이 몇 점인가를 적어둘 것입니다. 그 다음 문항 채점표입니다. 이 문항 채점표를 보시게 되면은 틀린 것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정답률과 학생이 왜 무엇을 적어서 틀렸는지를 모두 적어 놓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단원 성취도 분석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단원 성취도 분석과 원인 성취도 분석이 이 특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단원별 성취도 분석입니다. 단원별 해당 문제를 다 적고 몇 번이 틀렸는지 확실하게 표기를 해서 어떤 단원에서 미스가 제일 많았는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파트가 가장 안 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함수 파트가 61.8%로 가장 정답률이 낮으므로 이 학생은 함수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됨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별 성취도 분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적어놓게 됐는데요. 개념 이해, 문제 적용, 계산 실수, 시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푼 시험지를 풀이를 보고 이 개념 이해와 문제 적용, 계산 실수, 시간 부족을 다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답 문항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몇 번이 어떤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를 이렇게 적어서 분석 결과를 적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들을 총합해서 총괄 평가를 내게 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함수 파트의 정답률이 낮고 분석 결과는 단순한 시간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파트는 개념이 잘 이해하고 있지만 부호를 자주 잘못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 실수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마지막 3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계산 실수가 작고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시간 분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며 그리고 계산 강화를 위해 문제를 추가로 제공하여 계산력을 강화시키는 솔루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특강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요. 총 5가지의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학은. 그래서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의 5개의 단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단원들을 2회차, 6회차, 2회차, 2회차, 9회차를 통해서 총 21회차를 통해서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의 연산, 문자와 식, 함수가 끝나면은 1월 3주차에 첫 번째로 1회차의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 때 처음으로 어머님들께 성적표가 가게 될 건데요. 이 성적표를 확인을 하고 이 뒤에 확률과 통계 기하를 한 뒤에 2회차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1회차 모의고사에 낸 솔루션으로 학생들에게 풀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될 책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개념 2, 3, 4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을 한 권으로 다 끝낼 수가 있고요. 1, 2, 3학년 내용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 과정인 수의 연산, 그리고 문자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의 단원별로 나눠져 있어서 1, 2, 3학년의 내용을 연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이 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중등 수학의 마침표라 해서 제가 직접 책을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샘플 책을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샘플 책이 아닌 이 교재를 통해서 직접 엄선해서 출제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쉬운 난이도부터 심한 난이도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골고루 풀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나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유형들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개념 2, 3, 4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특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수학 특강은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1교시는 토요일 4시 반에서 7시까지입니다. 4시 반에서 7시까지. 그리고 2교시는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1교시와 2교시 둘 다 난이도의 차이는 없고요.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서 결정하면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